네, 경기도사 이노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학개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법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원. 한자로 따지면 법의 원천이다, 연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의 존재 형식입니다. 법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가, 법의 형식, 존재 형식입니다. 그래서 크게 성문법의 형태와 불문법의 형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법원에는 두 가지가 있죠.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이 있습니다. 성문법원은 법이 성문 형태로 존재하는, 성문이라는 것은 조문의 형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조문의 형태.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나가죠. 민법도 1조, 2조, 3조, 4조, 1000몇 조까지 있죠. 형법도 300몇 조까지 있죠. 대부분 우리나라 법은 성문법 형태로 되어 있어서 몇 조, 몇 조, 몇 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문법원은 조문의 형태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한 관습법, 그 다음에 판례법, 판례는 판례지만 판례를 법이라 부르지 않죠, 우리는 보통. 근데 영미법 개국가에서는 판례법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조리, 관습법, 판례 또는 판례법, 조리가 불문법원이에요. 이건 조문이 형태로 안 돼 있죠. 그래서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이 있다. 그 다음에 성문법원에는 헌법, 제7상위법이죠. 그 다음에는 법률, 그 다음에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과 승인된 국제법규. 4번이죠.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표된 조약,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법률과 조약, 승인된 국제법규는 동급입니다. 조약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에 맺은 문서에 의한 합의죠. 한미 FTA 같은 거 다 조약입니다. 의정서, 협약, 이런 건 다 그런 명칭으로 부르지만 명칭은 달아도 다 조약입니다. 의정서, 협약, 한미 FTA, 한중 FTA 이런 건 다 조약이에요. 그 다음에 국제사에서 통용되는 승인된 국제법규, 유엔 헌장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있어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이런 것들은 나중에 행정법에 가면 또 설명할 게 있겠지만 법규적 효력을 갖는 명령, 법률은 아닌데 법률과 비슷한 효력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밑에 행정규칙이 있어요. 요거는 법규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국민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고, 행정규칙은 국민 전체에 효력이 있고 효력이 없고, 그 규칙을 제정한 부서 소속 직원들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청 규칙이다 그러면 경찰 공무원만 지키면 돼요. 이런 걸 행정규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죠. 조례는 자치단체, 의회, 자치단체, 자치의회가 제정한 것이 조례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장이 제정한 것이 바로 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성문법원에는 명령의 성격을 갖는 대법원 규칙, 국회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이 있는데, 이러한 무슨 앞에 기관 명칭 붙였죠. 행정부가 아닌 대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이런 규칙들은 명령의 성격을 일반적으로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법규 명령과 비슷한 성격을 갖습니다. 법률적 지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4번은 했고, 성문법은 제정 주체가 의회인 경우에 국가되지 않고 행정부도 가능하다 되어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헌법과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죠. 그 다음에 조약과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제사회에 통용되니까 우리나라 의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조약 같은 거나 이런 것은 비준할 때 우리나라가 특정한 조약에 가입하게 되면 그 조약을 비준한 것은 국회가 권한이긴 하지만 국회가 제정하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법규 명령은 예를 들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같은 거예요. 그런 것은 행정부가 제정하죠. 행정부 제정합니다. 행정규칙도 주로 행정부에서 제정해요. 그리고 국방부에서 제정한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무슨 규칙, 또는 조달청장이 제정한 규칙, 경찰청장이 제정한 규칙, 검찰총장이 제정한 규칙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행정부 제정할 수도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 헌법, 법률 요거는 국회, 그 다음에 법규, 명령, 행정규칙은 주로 행정부, 자치법규는 자치단체 또는 자치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거죠.
시행주체가. 그 다음에 자치법규, 즉 조례와 규칙은 그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서 효력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시에서 만든 조례는 부산광역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효력이 미쳐요. 부산광역시 안에만 효력을 미치죠. 마찬가지입니다. 부산광역시 무슨 규칙이 있다. 이것도 부산광역시 안에만 효력을 미친다. 예를 들면 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만든 규칙이 있다. 그럼 종로구 안에만 효력이 있어요. 자, 효력의 지역적 범위가 제한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문법이 상호간에 충돌할 때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자, 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헌법, 법률, 조약과 승인된 법규는 같은 거죠. 같은 등급이고 명령에는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이 있는데 법규 명령 행정규칙보다 더 우월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규 명령과 동급의 효력이 있는 것은 대법원 규칙, 국회 규칙, 현재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자치법규. 자치법규에는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는데 교육규칙은 교육감, 지방교육감이 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법규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또는 헌법, 법률, 법규, 명령, 행정규칙, 조례, 규칙, 교육규칙 뭐 이 순위라면 이것을 상위법이 하위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나중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문법 상호간에는 상위법 우선, 특별법 우선이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또? 자, 상위법 우선 원칙은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피라미드로 법의 체계가 있다고 치면 제일 상위에 헌법 있죠? 두 번째는 법률과 조약과 승인된 국제법규가 있고 그 밑에는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 이건 법규 명령 또는 명령,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같은 걸 말해요. 대총부령은. 그 다음에 대법원 규칙, 헌재 규칙, 국회 규칙 같은 게 동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정 규칙이 있어요. 행정 규칙은 아까 경찰청 뭐 얘기했죠? 경찰청 훈령, 경찰청 예규, 여기 후는 훈령입니다. 얘는 예규입니다. 경찰청 훈령, 경찰청 예규. 그 다음에 지시, 일일명령, 훈례 지일은 훈령, 예규, 지시, 일일명령을 두 문자만 쓰는 거예요. 이런 것을 행정규칙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자치법규로 조례와 규칙과 교육규칙이 있다고 했죠.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그래서 하위법은 상위법을 위반할 수가 없는 것을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법원으로서의 조례에 관한 설명입니다. 조례. 시의회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제정한 규범이 조례죠. 그래서 조례는 규칙의 상위법입니다. 규칙의 상위법. 행정규칙의 상위법은 아니에요. 그냥 규칙의 상위법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법상의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없습니다. 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에 있는 지방의회에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국제법상의 기관은 그런 기관이 아니죠. 단체가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재판의 근거로 사용되는 조리는 조례가 될 수 없다. 조례와 조리는 다릅니다. 조리는 불문법원 중에 하나인데 최후의 법원입니다. 불문법에 관습법, 판례법 있다고 그랬죠. 관습법도 없고 판례법도 없을 때 재판할 때 마지막으로 사용되는 것이 조리입니다. 조리는 일종의 보편타당한 상식, 공서 양속 뭐 이런 것을 조리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대법원 규칙은 명령으로의 성격을 갖는다. 특히 법규 명령적 성격을 갖는다. 예를 들면 대법원에서 만든 규칙인데 부동산 등기 규칙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법률은 아니지만 법률보다 하위지만 법률에 가까운 효력, 법규 명령 또는 명령의 성격을 갖습니다. 대법원 규칙의 대표적인 것은 부동산 등기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설명드렸던 불문법에는 관판조, 관습법 판례 조례가 있습니다. 자, 관습법은 불문법이지만 관습은 불문법이 아닙니다. 관습이 법처럼 인식되면 관습법인데 법처럼 인식 안 되면 그냥 관습일 뿐이에요. 그래서 관습과 관습법은 많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서 보충적 효력을 갖고 조리는 관습법에 대해서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민법 1조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민법 1조에 보면
본법의 규정이 없으면, 즉 민법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을 이해하고, 관습법의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 1번, 관습법 2번, 조리 3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법인 성문법이 없을 때 관습법이 적용되니까 이걸 보충적이에요. 또 관습법이 없을 때 조리가 적용되니까 보충적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11번. 관습법은 공법보다 사법 행위에서 중요한 법원이다. 자, 이 관습법은 공법 분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뭐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법 이런 데는 관습법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거의. 물론 아주 드물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사법의 영역, 즉 민법의 영역이나 상법의 영역에서 관습법이 중요한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사법에서 관습법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실론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법에서는 성문법 민법에서는 법률로만 인정하죠. 사실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할 때 사실혼 관계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실혼은 배우자가 이혼을 했다. 헤어졌다. 뭐 이혼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사실혼은 배우자가 동거하다 끝냈을 때 사실혼은 배우자도 법률혼의 배우자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법적인 효력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재산 분할권을 인정해 주는데 상속권을 인정해 줘요. 그러니까 법률혼은 배우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지만 사실혼은 배우자라면 배우자인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혼 같은 거는 민법이 나오는 민법의 영역에서 또는 사법 영역에서 중요한 법원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급법원의 판결은 당위의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력을 가진다. 다짜가 빠졌네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법원조직법 8조에 나온 얘기인데, 자, 여기서 핵심은 당위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기소력인데, 기소력은 뭐냐면 상급법원의 판결이 하급법원을 구속하는, 즉 하급법원이 상급 판결에 따라야 되는 힘, 이게 기소력이에요. 그럼 상급법원의 판결은 하급법원이 무조건 따라야 되느냐? 아니에요. 상급법원의 판결은 동일한 사건, 당의 사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만 따라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갑이 을을 사기로 고소해서 1심에서 유죄가 났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났다면 동일한 사건이죠. 무죄가 났다면 그래서 2심에서 만일에 이 사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했다면 1심 법원은 이 판결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죠. 또 2심에서 무죄 판결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했다면 그 사건, 갑이 을을 고소한 사기 사건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결을 2심 법원은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당의 사건에 대한 기소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사 사건, 동종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력이 없고 그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만 기소력을 가진다. 이것이 우리나라 법원조직법 8조의 규정입니다. 자, 당의 사건에 대한 기소력을 가진다. 조리는 경험법칙, 사회통념, 공서, 양속 등의 명칭으로 표현된다. 그냥 상식이다. 보편타당한 상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습법은 불문법에는 관습법, 판례, 조리인데 적용 순서는 관습법, 판례, 조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볼까요? 21의 2번 문제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다면 조례, 규칙, 교육규칙인데 이 교육규칙이 자치법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잘 몰라서 가나를 답으로 한 사람 많은데 정답은 가나다 4번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규칙도 교육감이 지정하기 때문에 교육감도 여러분 선거로 뽑죠? 그렇게 자치법에 해당됩니다. 22의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법원에 관한 변형법의 설명을 옳지 않아서 이 법원은 이 원자를 한자를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우리 재판기관에서 법원하고 한자가 달라요. 요 원자, 원천원, 근원원자를 써야 됩니다. 상사에 관하여 상간섭법은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자, 이건 아직 공부를 안 했지만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관습법인데 민법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관습법은 민법 우선이에요.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 관습법이 있다면 그 관습법은 민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이런 것을 상관습법의
경정적 효력 또는 대등적 효력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설명 안 했습니다. 자, 이거는 상법 1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상사에 관해서는 상거래 관계를 상사로 말합니다. 상행이 동거는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법원이 1번 순서가 상법, 2번이 상관습법, 3번이 민법, 4번이 민사관습법, 그 다음에 판례, 조리 이런 수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법원 판결은 모든 사건의 하급점을 기속한다. 자, 여기서 뭐가 틀렸는데 뭐가 틀렸을까요? 모두이 틀렸습니다. 동종사건의 하급점을 기속한다. 방금 배웠잖아요. 법원조입법 8조. 동종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틀렸습니다. 유사사건도 틀렸어요. 해당 사건 또는 동종사건 가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판결 또는 판례의 법원성을 성문법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한다면 판례 법원성을 인정한다면 모든 사건의 하급심을 기속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꼭 동일한 사건만 기소하기 때문에 법원성을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미법계의 국가에서는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해서 모든 사건에서 하급심을 기속합니다. 그것이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와 영미법계인 국가의 차이입니다. 하급심을 기속하느냐 안 하느냐, 어느 정도까지 기속하느냐, 그것이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정리하면 대법원 판결은 동종사건의 하급심을 기속한다. 이렇게 해야 맞다는 거죠. 자, 2번이 틀렸고요. 민사관계에서 조리는 성문법과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정의된다. 즉, 자, 조리는 최후의 법원이니까 성문법 1번, 관습법 2번, 그 다음에 그게 없다면, 판례도 없다면 조리가 정의되는 거죠. 최후의 법원은 조리다. 4. 민사관계에서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간섭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때는 그 간섭에 의한다. 자,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요거를 임의규정이라고 불러요. 임의규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강행규정은 무조건 강제성이 있어서 지켜야 되고, 임의규정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안 지켜도 되죠. 당사자 의사가 더 우선입니다.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즉 임의규정보다 당사자 의사가 우선인데,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관습이 있다면 그 관습이 임의규정보다 당연히 우선하죠. 자, 이게 민법 106조에 나오는 관습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법 106조는 관습을 안 적어놓고 사실인 관습을 이렇게 있는데 관습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정리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관계에 있는 규정, 이거는 강행규정입니다. 예를 들면 선량한 풍속과 사회적 관계에 있는 규정은 예를 들면 우리 첩계약을 했다. 배우자 있는 남편이 첩계약을 했는데 첩을 들인 데서 부인이 첩을 들인 데 동의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당사자가 명확하죠. 그럼 이 첩계약을 해서 이 계약이 당사자가 합의에 부인이 동의했기 때문에 첩계약이 유효하냐 무효이냐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첩계약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즉 선량한 풍속에 위반된 거기 때문에 강행규정 위반을 해서 당사자가 합의해도, 즉 남편과 배우자가 합의해도 이건 무효입니다. 인정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첩계약 인정 안 하죠. 그래서 선량한 풍속과 관계에 있는 규정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첩계약이에요. 첩계약은 계약을 해도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아까 지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든 사람이 집을 수리한다고 민법에 309조에 나와 있지만, 그거 당사자 합의해서 집 주인이 자산한 것도 다 고쳐준다고 계약서 쓰면 그건 유효한 거예요. 왜? 그거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사회질서와 관계없죠. 누가 수리하든지 간에 이건 선량한 풍속을 해친 게 아니잖아요. 집 수리를 누가 하는가 선량한 풍속과 관계없어요. 그런데 첩계약은 선량한 풍속과 관계있죠. 그렇잖아요. 자, 부인을 여러 명 둔다. 아랍에 중동권 인정하냐, 대한민국은 일부 일체제잖아요. 부인을 여러 명 두는 거 인정하는 걸 배우자가 인정했다. 그거 선량한 풍속을 해치기 때문에 인정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뜻입니다. 자, 4번도 맞다. 자, 다음은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거 봅니다. 판례 기성얘기죠. 성문법주의 같은 거는 우리나라 같은데 독일, 일본이죠. 이런 나라를 대륙법적 국가로 부르는데 이런 나라에서는 당위의 사건에만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법원성이 없다. 즉 법원으로 일반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영미법계를 중심으로 한 불문법 국가, 관습법, 판례법, 조리를 중시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법원성이 있다고 봅니다. 즉 상급법원의 판결은 하급법원의 모든 사건을 동종사건법 말고 유사사건도 다 구속합니다. 구속력을 갖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상급법원의 판결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죠. 우리나라는 그 사건만 영향을 미치는데 영미법계국가는 광범위하게 비슷한 사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법원성이 있다, 없다. 이걸 일단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장단점 알아두시기 돼요. 우리나라는 성문법 조문주의 국가는 법체계와 통일정비를 영위하죠. 법 바꾸고 싶으면 여러분 국회에서 뚝딱 법을 만들어야 돼요. 입법기간이 짧아요. 법체계와 통일정비 용이합니다. 왜? 법 개정도 뚝딱뚝딱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민주당 정부는 180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더 바꾸기 더 쉬워요. 그래 공수처법 같은 것도 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반발이 있었지만은. 그래 법체계와 통일정비 법을 쉽게 개정하고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의 존재를 파악 용이하다. 왜? 뭐 헌법, 뭐 형사헌법, 민사헌법 법이 딱딱 존재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가법령정보센터만 가면 우리나라 무슨 법인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영미법계 가면은 법이 무슨 조문 형태로 안 돼 있어요. 관습법이 뭐야? 여러분 감이 안 잡히죠? 저도 감이 안 잡혀요. 판례법은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판례법은 뭐 그래도 판례가 여러 가지 판례가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어떤 그것이 이제 판례법이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관습법 이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관습법을 뭐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판례법은 어느 정도 좀 감이 가지만 여러분 조리 잘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의 존재를 파악하기 용이한 것은 성문법이고 불문법에는 잘 몰라요. 법이 있는지 없는지. 특히 영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영국에는 헌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우리나라 헌법이 반드시 존재하죠. 성문법인데 반드시 존재하잖아요.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뭐 국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영국은 말이죠. 헌법에 뭐 법률하고 관습법하고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인가 아닌가 애매합니다. 그 다음 법적 안정성 확보에 유리합니다. 왜? 조문이 있다면 조문을 만들어 있으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뭐 저런 법이 있으니까 저런 법을 완전히 지켜야 되겠네? 예측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제가 내던 것이 내일 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불문법주의 국가에서는 조문이 안 돼 있으니까 법적 안정성 확보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성문법주의의 단점은 성문법국가의 장점은 불문법주의의 단점이 되겠죠. 그 다음 성문법주의 단점은 법의 고착화. 한번 법을 만들면은 이게 사회 변화에 적절히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법을 만들기 쉽다고 얘기했지만은 한번 법을 만들고 나면 또 고치는 게 어쩌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거 있죠. 법은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 예를 들면 뭐 가장 이상한 성범죄가 많이 나오잖아요. N번방 박사방 같은 사건. 그런데 그런 법에 대해서 그런 희한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 처벌할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을 만들거나 또 개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사회변화, 예를 들면 어떤 이상한 범죄들은 이미 터진 다음이죠. 그 사회변화에 따라가지 못해요. 성문법주의 국가는. 그래 법이 고착화 되는 거죠. 그 다음 입법부의 전행 예방이 곤란하다. 입법부가 법을 마음대로 만들거나 고치더라도 전행을 예방하기가 곤란 측면이 있어요. 지금 우리 민주당 정부도 180석을 이용해가지고 법을 막 만든다. 그러면 민주당이 그 법이 좋은 법도 있고 나쁜 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쁜 법을 만들어서 할 때 야당에서 견제하기 상당히 힘들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부도 법을 만들 때 상당히 신중하게 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굉장히 신중하게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삶인가 법인가 이런 걸 생각해보고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문법주의 장점은 불문법의 단점, 성문법의 단점은
불문법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장단점 잘 이해해 두시고요. 자, 다음은 관습법의 성립 요건입니다. 자, 세 가지 요건이 있죠, 일단. 자, 일단 관습법이 성립하려면 관행이 존재해야 됩니다. 관행이 오랫동안 존재해야 되겠죠. 어떤 관행 또는 관습이 또 관행과 관습이 같습니다.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이 관행만으로 안 되죠. 관행이 어떤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법적 확신은 뭐냐면 모든 국민 또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걸 법처럼 인식하는 것. 이게 법적 확신이에요. 내심의 의사죠. 자, 그런데 이 법적 확신이라는 것은 과연 모든 국민들이 이걸 법으로 생각할까, 안 할까, 생각할까, 아니할까 하는 것은 정말 그게 언제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실론을 지금 현재 법원에서는 사실론을 인정합니다. 그 사실론 배우자한테는 재산 분할권도 주지만 분할권을 준다 그랬죠. 근데 사실론 관계인지 아닌지 이거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판단은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서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남녀 둘이가 살았는데 동거를 하고 살았는데 남자가 주민등록도 안 남겨놓고 한 3일은 여자 집에 살다가 3일은 서울 가서 살고 또 3일은 여자 집에 살다가 3일은 서울 가서 살고 또 다른 데 가서 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막 했다면 여자는 사실혼을 주장해도 남자는 그 사실혼은 아니다. 이렇게 했을 때 법원에서는 그게 사실혼인지 아닌지 사실혼의 어떤 요건이 되는가 여부를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정밀하게 판단해서 사실혼을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웬만해가지고는 사실혼 인정 잘 안 해줘요. 예를 들면 그 집 여자 집에서 6개월, 1년, 2년, 3년을 살고 남자의 카드로 계속 장도 보러 다니고 카드도 계속 같이 쓰고 서로 생일되면 선물도 주고받고 잠자리도 같이 하고 이런 것이 입증이 되면 사실혼이 될 수 있는데 단순히 가끔가다 들러서 잠자고 했다. 용돈 좀 주고 생활비 조금 좋다 해가지고 사실혼을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적 확신은 내면 의사인데 이 법적 확신이 있었다 없다는 굉장히 확인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법적 확신은 있었다 없었다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존재가 있는데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어떤 두 사람의 남녀가 오랫동안 동거하는 관행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있었겠죠. 배우자 결혼 안 하고. 근데 이 관행이 존재하는데, 이 오랫동안 같이 동거를 한 사람한테는 사실혼으로 보고 법처럼 인식이 된다 하는 법적 확신이 어릴 때 생겼습니다. 그건 언제인지 나도 모릅니다. 근데 법적 확신이 생겼는데 이건 내면의 세계죠. 그런데 그 사실혼 관계랑 인지 아닌지 존재를 인정받으려면 재판을 받아봐야 돼요. 갑과 을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살아왔는가, 같이 동거 기간 얼마인가, 카드는 어떻게 썼는가,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잠자리는 어떻게 했는가, 이런 거는 결국 판결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 법적 확신이 항상 먼저 오고 사실혼의 존재 여부는 나중에 판결을 통해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관행의 존재, 법적 확신, 그 다음에 판결입니다. 그래서 화살표 법적 확신을 주장한 요 이전에는 관습법이 아니고 요거는 관습일 뿐이에요. 관행일 뿐이고 요 다음부터가 관습법이 되는 거죠. 법적 확신을 얻게 되는 데부터 관습법이 되는 거예요. 요걸 기준해서 이쪽은 관행 또는 관습, 요거는 관습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습법의 성립 시기는 법적 확신을 얻은 때고 존재를 인정받는 것은 법원의 판결시다. 이렇게 봐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은 이러한 관행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로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위반되지는 않았죠. 남녀가 만나서 동거하는 거 법으로 선량한 풍속이 있다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배우자 있는 사람이 한다면 곤란하지만 배우자 없는 남녀가 동거하는 거 어떤 조건으로 법적인 혼인을 신고하지 못해서 할 사정이 안 돼서 동거할 수도 있죠. 이건 사실은 선량한 풍속이 있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관습법 하나의 또 다른 예는 분묘 기지권을 예를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이 드신 분은 좀 알 거예요. 남의 산에 산소를 썼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그래서 산소를 썼는데 조상이 산소를 쓴 지 20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20년 이상 그 산소를 우리 집안의 산소로 써왔다면 집 주인이, 예를 들면 산 주인이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산소, 그 우리 땅에 왜 산소를 줬어? 그 산소 치워줘. 이장해줘. 해도 그 산소의 후손들이 무슨 소리 하고 있노? 나는 그 땅은 그 산은 나무산이지만은 여기는 우리 산소로 20년 동안 쌓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산소의 재산을 모실 권리 우리한테 있다. 여기에 바로 분묘기지가. 이거 관습법, 민법에서 관습법, 사법에서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관습법, 사법에서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실혼, 분묘기지권, 그 다음 명인방법에 의한 지상물의 권리변동인데 오늘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사실혼과 분묘기지권은 사법에서 대표적인 관습법이다. 자, 분묘기지권은 대부분 민법에 성문법이 없습니다. 요것도 결국에는 관습법인데 판례로 분묘기직이 인정된 거예요. 사실은또 판례로 인정된 거예요. 그래서 분묘기직권 사실은 선량 불소했지 않았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지주들이 예를 들면 뭐 지주들이 돈 많은 양반들 이런 사람들 땅과 산을 다 소유했기 때문에 강한 뭐 이 쌍놈들이나 양민들은 땅을 가질 수 없었죠. 그러니까 나무 산소의 땅에다가 산소를 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어요. 그럼 그런 관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양반 쌍놈 사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산소 쓰는 것만은 20년 동안 써가 오면 우리 산소로 써왔다면 집 주인이라도 산 주인이라도 이 산소 이장해 가라 못한다는 거죠. 자, 관습법 성립요건 정리합니다. 관행은 존재, 법적 확신의 존재, 그 다음에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지 아니할 것.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관습법이 성립한다. 자, 성립 시기는 법적 확신을 얻은 때, 존재를 인정받는 시기는 법원의 판결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18의 2번 문제입니다.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민법은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한다. 자, 민법 다음에 관습법 맞죠? 민법 1조입니다. 상법에서는 민법보다 상관습법 우선을 정한다. 앞에 풀었죠? 상관습법이 민법보다 우선입니다. 이걸 대등적 효력, 변경적 효력이라고 그랬죠? 재형법정주의에 따라 관습형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아직 형법은 안 되었지만, 자, 이 재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은 법률에 따라야 된다. 했는데 이 법률은 성문법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관습법 중에서 관습형법은 인정 안 합니다. 범죄 형벌은 기본권을 침해할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습법은 인정 안 돼요. 성문법만 인정됩니다. 그게 재형법정주의예요. 사법에서는 관습법이 인정되지만 공법에서는 관습법이 거의 인정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 뜻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 요것이 틀렸는데 참 여러분 이거 뭐 일일이 다 설명하면 참 어렵지만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자, 4번이 틀린 이유입니다. 제가 이론에서는 설명 안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수도가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근데 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 수도를 충청도로 옮기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든 법이 이거예요. 신행정 수도의 건설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받았어요. 그럼 이 법이 잘못됐다는 뜻이죠? 그런데 잘못됐다는 논거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논거입니다.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우리 재정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해온 헌법적 관습이다. 헌법적 관습이다. 우리 헌법조항에서 명문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자명하고 헌법에 전제된 규범으로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뿔문헌법이다. 즉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성문헌법에는 없지만 뿔문헌법이다. 즉 관습적으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뿔문헌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서울이 수도인데 수도를 옮기려면 법률로서는 옮길 수가 없고 헌법을 개정해야만 옮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주 훌륭한 변호사였고 법률 전문가였지만 아마 이 관습헌법 또는 불문헌법의 개념을 그때 당시에는 잘 이해하지 못하셨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이 위헌 결정이 됐으니까 이 법 추진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당시에 국회가 판단을 잘못한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어요. 2004년도.
자, 정리하면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불문 헌법이다. 그래서 법률로 개정할 수 없고 헌법으로 개정해야 된다.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법의 체계 분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론을 많이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 질문을 보면 기출 질문을 보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분야도 약간씩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질문을 통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법학 개론이 한 250페이지, 300페이지 되는데 이걸 한 60페이지 줄여놓으니까 내용이 빠진 것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걸 풀 때 여러분, 이거 맞네? 이거 맞네? 이거 맞네? 4번? 이건 틀렸네? 이렇게 3개만 확실히 알면 답은 골라낼 수 있겠죠?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자, 나중에 이제 여러분 법학 개론 전체를 다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지금 법학 개론의 일부만 배웠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데 다소의 약간의 혼동은 있어야 됩니다. 예상되지만 공부를 좀 더 하게 되면 여러분이 다 풀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자,